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린선전 대표 강호현입니다. 이렇게 사장님 요번에 이렇게 저희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특히 사장님께서는 인버터 쪽이라든지 모터 쪽에 거의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셔서 이번에 저희가 이 웹세미나에 사장님을 특별히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저희와 같이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데요. 오늘 인버터에 대해서 특히 어떠한 점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인버터에 대해서요. 요즘에 이제 산업 현장에 인버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전력기기 제품들을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전서 공급되는 그 전원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지 이 전력 분석기나 오실로스코프를 갖고 입력에 한전서 공급되는 전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구동하는 인버터 출력 쪽에 대한 모터에 공급되는 전원의 품질을 분석하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렇게 웹 세미나를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인버터를 수년간 다뤄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새로 인버터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네. 도대체 인버터가 어떠한 장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인버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전기 에너지를 이제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고요. 거기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모터를 변환시키는 방법이 DC 모터라든지 폴체인지 모터라든지 VS 모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AC를 DC로 만들어서 다시 그걸 AC로 바꾸는 일종의 정확한 표현은 VVVF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인버터라고 이제 통용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자동화 라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뭔가 제어를 필요로 할 때 내가 필요한 에너지만 쓸 때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C를 바로 연결하면 될 텐데 AC를 다시 DC로 바꾸고 DC를 다시 AC로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AC를 바로 연결을 해서 모터를 구동을 하면은 상용전은 60사이클이기 때문에 N은 P분의 120F라고 해서 고정 1800Hz로 RPM으로 밖에 운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모터 속도 변화가 필요한 부하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천상 기계적인 이제 기어드 모다라든지 분리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벨트 크기를 변환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고정적인 속도밖에 가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생산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무단 변속을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품질도 좋아지고 생산성도 좋아지고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이제 상용 전원 갖고 제어하는 방법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개발하다 보니까 DC 모터 개념의 제어 방법하고 거기에 이제 주파수를 가변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를 해서 인버터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인버터는 전압과 주파수를 제어해서 모터의 그렇죠. 속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네네. 그런 장치인가 보군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사장님께서 인버터의 입력도 측정하시고 출력도 측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입력을 측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일단 이 인버터라는 자체가 전력기기 소재다 보니까 반도체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 전압 품질이 왜곡이 심하거나 기타 이제 서지 전압 같은 게 들어오게 되면은 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압이 있는데 내압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왜곡이 생기면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압에서 의해 깨지고 일을 많이 해서 열이 많이 발생돼서 이 모듈들이 이제 특성이 나가서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여러 대가 달려 있는데 특정 부분이 나가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가 장비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보려면은 전기가 눈으로 보이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전력 분석기나 오실로스코프로 갖다 전압이나 전력 파형을 보고 그게 뭐 때문에 그런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 출력도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네, 예. 출력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측정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버터는 이제 모터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모터는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인데 인버터는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인버터에서 공급하는 전기가 이 모터에서 받아들이는 부하량이라든지 그다음 모터 코일이라든지 기계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파형이 깨지거나
과부하 걸려서 모터도 탈 수 있고 인버터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파형을 보고 이게 정상적인 파형으로 나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사장님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초대에 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버터라든지 인버터 부하 시험대 같은 것들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시청자들이 한번 실측을 하는 걸 보고 싶고 파형을 한번 보고 싶을 것 같으신데 예, 예. 사장님께서 한번 어떠한 신호들이 나오는지 측정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예. 실제적으로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 삼상 전류나 전압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장비를 구비를 했고 이 뒤에 이 실제로 인버터를 수리나 이제 새 제품을 갖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오타를 달아서 실제로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메터라 이제 실제 흐르는 양만 볼 수 있지 파형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이 계측기를 갖다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놨는데 이걸 구동하면서 이제 삼상 전압이나 전류, 각 입력 전압 전류 파형, 출력 전압 전류 파형을 보면은 이 제품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모타 이상이 없는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원인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장비가 있으면 분석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럼 한번 사장님 실제로 한번 인버터를 구동해서 모터 한번 돌리면서 네네. 파형을 보여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쪽 부분이 이제 삼상 입력 전압을 재기 위해서 요 빨간색 전류 프로브로 삼상을 다 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립 단자로다가 삼상 전압을 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물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출력 스코프 출력으로는 이제 3번 채널에 그 인버터 출력 전압을 한 상을 쟀고, 그 커런트 프로브로는 이제 출력 전류를 하나 재갖고, 지금 인버터를 가동하면 동시에 입력 전압 삼상 전압 전류를 재고, 그 스코프로는 입력 전압 전류, 출력 전압 전류를 동시에 잴 수 있는 이렇게 지금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 전력 분석기 가지고 이제 측정하시는 것 중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조파 측정이 있는데 네. 고조파에서 특히 5차 고조파 역상분이 모터의 과열이라든지 소선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력 분석기 가지고 그런 어떤 역상분도 측정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 네,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현장에서 이제 고조파나 이제 하모닉 부분을 되게 이제 많이 중요시 여기는데요. 지금 법규도 바뀌어갖고 이제 그 고조파 부분이 한전에서 특히 많이 하는 게 5차하고 7차 고조파를 요즘에 많이 하고 그거 이제 범위도 5% 이내로 적용하라고 이제 공시가 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주변에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버터 자체에서 나오는 고주파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따가 이 전류파형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주변 기기 이제 노이즈라든지 뭐 액티브 필터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달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달아야 되는데 뭔가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전력 분석기를 봐야만이 지금 몇 프로가 함유되어 있고 몇 프로 나오는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가 됐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청자분들이 이제 실제로 파형들을 한번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한번 실제로 걸어보고 전력 분석해서 어떻게 표시가 되고 스코프에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버터는 지금 저 세팅을 해놨으니까 그대로 바로 아까 다 올리자. 그렇게 해서 바로 운전을 하면 좀 소음이 좀 나는데 좀 시끄러울 겁니다. 예, 사장님 인버터를 구동하니까 이제 스코프에서 파형, 임출력 파형도 나오고 전력 분석기에서도 이제 전압과 전류값이 나오는데 네네.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전압을 보면은 지금 412, 411 이게 좀 변화가 좀 생기는데 거의 한 2%, 1%, 2% 이내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삼상이 들어오고 있고요. 입력 전류도 거의 2.2A대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설비라서 이 전압하고 전류가 상당히 안정적인데 실제로 현장에 가면은 이 전압이 뭐 한 5V, 10V 이상 언밸런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거로 인해서 이제 인버터에 대한 1차 쪽에 소손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예, 파형을 보더라도 이제 요 토끼뿔처럼 이렇게 파형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인버터를 구동하게 되면은 고주파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입력 전압 파형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하모닉 부분도 보면은
여기는 지금 뭐 그렇게 부하율이 높지 않아서 자세히 보면 3고조파하고 7고조파가 나오는데 지금 3%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압에 대한 거죠, 이거는? 예, 예. 전류에 대한 건 아까 네, 전류에 대한 건 모르시면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한전에서 규제 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전압에 대한 고조파이기 때문에 이거 별로 그렇게 많이 하는 전류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이 토끼뿔처럼 나왔던 요 스코프에 보면요, 이게 지금 입력 전류 파형인데 이 토끼 귀처럼 나온 이 부분 때문에 이 고주파 부분이 많이 함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 부분에 보면은 약 한 지금 3고조파하고 7고조파가 당연히 이제 높게 나는데, 사실 저희 쪽에서 보는 건 이 전류 파형에 대한 고조파를 이제 잡으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뭐 대부분 현장에서 측정하는 건 전류는 안 보고 이 전압에 대한 고조파만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장비에 영향을 주는 건 전류에 대한 고주파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라인이기 때문에 네네. 어떤 노이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깨끗하게 나오지만, 그렇죠. 실제로 문제되는 것들은 여기에서 전압의 레벨이 틀려서 네네. 언밸런스가 있는 걸 확인해서. 그렇죠. 그럼 언밸런스가 발생하면은 보통 어떤 수고치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전압 불평이 된 원인을 찾고 예. 그 삼성에서 보통 단상을 많이 뺐었는데, 그걸 이제 전압을 맞춰서 부하를 맞춰서 상평형이 평형이 되도록 분배를 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전류 입력하고 출력 스코프에 대한 파형인데요. 지금 전압 파형은 트랜스 용량이 조금 딸리는 것처럼 약간 깎여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밀차에 트랜스를 걸어서 승합을 시켰기 때문에 트랜스 특성상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 요거는 인버터, 그러니까 삼성 브릿지 종류를 쓰면은 전류 파형이 다 이렇게 토끼 귀처럼 이렇게 두 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 부분도 리액터를 달면은 거의 이게 많이 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액터를 달게 되면은 인버터 1차나 주변 기기에 대한 그 고주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파형을 보고 이제 그런 대책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토끼뿔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의 파형의 왜곡, 전류의 왜곡 때문에 네네. 고도파가 아까 5차하고 7차가 높게 나왔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를 5차하고 7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리액터를 달아서 얘가 이렇게 펴져서 네네, 맞습니다. 총 외형률을 줄여서 이 인버터에 유입되는 어떤 전류의 혹은 출력되는 것들을 네네. 노이즈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리액터가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네요. 지금으로서는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리액터를 다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워낙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고 이제 출력은 어떤가요, 사장님? 출력 파형도 지금 요 부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스케일을 더 넓히면 인버터 요게 이제 PWM 파형, 출력 전압 파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많이 이렇게 일그러짐이 생긴 게 전류 파형인데, 요거는 이제 부하 양에 따라서 캐리어 주파에 따라서 이제 이게 사인 웨브로 완전히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또 이런 지금 PWM 파형 위쪽을 보면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모타 라인이 길어질 경우 모타 절연 파괴가 되거나 열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PWM 신호 중에서 리플 값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피크치 리플 값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이제 라인이 가까울 땐게 라인이 길을 경우 주변 기기의 오동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출력 쪽에 리액터나 마이크로 서지 필터나 사인 웨이브 필터를 이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각 시스템의 전산 라인이나 통신 라인 이런 부분들의 오동작을 제일 많이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사장님께서 그러면 아까 이 촬영하는 장비들이 좀 멀리 떨어지셔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라디오 노이즈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통신 장비들도 오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형에 이제 뭐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컴퓨터가 만약에 옆에 있으면 컴퓨터 화면이 뭐 컬러가 막 전체가 막 빨갛게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오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통화를 하게 되면
잡음이 막 섞여 나오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디오파와 관련된 예, 예. 부분까지군요. 네. 출력 쪽에서 아까 사장님 저기 PWM 신호를 보여주면서 네. DC를 스위칭했다는 예, 예. 말씀하셨던 게 지금 이 파형으로 지금 표시가 된 것 같은데 네, 맞나요, 사장님? 맞습니다. 지금 위에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 기준점 위로 이게 많이 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버터하고 모터 간 거리가 길면 길수록 모터 쪽에서 이게 상당히 더 2배, 3배씩 커지거든요. 네. 그거로 인해서 모터, 어차피 코일이라는 게 내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본 이렇게 보면 디비전 단위가 지금 400V이기 때문에 피크 투 피크가 800V거든요. 근데 이게 2배로 커지면은 1000V, 1200V까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모터의 절연을 파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출력 쪽에 라인이 길을 때 그런 이제 필터를 부착을 해서 모터도 보호하고 인버터도 보호하고 주변 기기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럴 때 이제 이런 계측기가 있어야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장님께 네. 그 청주에 있는 뭐 업체에서 모터가 타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분명히 전류는 대치기로 측정하니까 전력 분석기, 플로크 전력 분석기로 네. 측정하니까 400A 이상 올랐는데 네네. 인버터는 타지 않고 네. 모터만 탔었던 적이 탄 게 있는데 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사장님?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장을 뭐 직접 봐야겠지만은 대부분이 일단은 운전 속도가 몇 Hz로 운전되는지 지금 이게 40Hz 주파수거든요. 예. 40Hz 주파수인데 너무 저속에서 오래 돌리면 이 모터가 잔행식이기 때문에 냉각이 안 돼서 과열로 인해서 어느 순간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열이 받은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 하다 보면 모터 절연이 안 좋아서 이렇게 튀는 전압이 많이 발생되다 보면 절연이 나빠져 갖고 그거로 인해서 절연 파괴가 돼서 깨지는 경우가 있고, 문제는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는 이게 스캔 타임이 워낙 짧기 때문에 대부분 그걸 트립을 잡아줍니다. 근데 이제 모터가 절연이 나갔을 때는 계속 운전되다가 순간에 깨지는 거기 때문에 모터만 타고 인버터는 트립으로만 잡아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버터가 예를 들어서 400A 이상에서는 인버터도 타야 되지만 네. 트립으로 미리 5ms 정도 샘플링을 하기 예. 때문에 트립으로 잡기 때문에 예. 인버터는 안 타고 모터만 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고. 예. 그렇게 되면 전류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면 전압은 드롭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나요? 전압은 그대로 다 나가죠. 그냥 바로 이제 떨어져 버리는. 네, 예. 예. 아니, 전압은 풀로 계속 나가고 있으면서 예. 전류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무한대로 올라갔다 떨어져 버리는. 그렇죠. 예. 예. 트립되면 바로 그냥 출력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인버터 쪽에는 트립으로 해결을 하고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코프나 전력 분석기로 출력을 측정하는, 그러니까 스코프로 출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어떤 스킬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걸 보통 측정을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인버터 용량 대비 전압 파형이나 전류 파형이 왜곡이 있을 경우 미리 사전에 그걸 보고서 부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어에 대한 튜닝을 같은 걸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에 시운전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잘 돼야 기계가 고장 없이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측정하실 때 그냥 타임 디비전만 잘 맞춰주고 볼트 디비전만 잘 맞춰주면 파형으로 그냥 감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어떤 뭐 트리거 조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별도로 있나요? 문제는 이제 이 파형을 보고 이 맞는 파형인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파형을 그렇게 되면은 알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파형을 모르고서는 이 파형을 보고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부하를 이 전력 분석기나 스코프를 다루시는 분들이 측정을 하다 보면 기존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자료에 보면은 정상적인 파형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숙지를 한 다음에 이 파형을 비교해서 틀렸을 때 왜 그런지 전문가한테 문의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처럼 전류가 순간적으로 확 튀는 경우에는 네. 전류의 트리거 레벨에 적여놓고 싱글샷으로 해서 네, 예. 잡게 되면 얼만큼 전류가 올라갔고 네, 그렇죠. 어느 정도 폭으로 하는지 이런 것도 측정하실 수가 예,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사장님 요거는 저희가 입력 전압과 전류, 입력의 전압과 네, 전류를 예. 한번 측정한 것 같은데요. 네. 사장님 보시기에 입력 전압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왜곡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런 네. 것 같습니까? 요런 경우는 이제 주변에 이 전원을 이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옆 공장에도 있고 다른 데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발생되는 뭔가 이 똑같은 전력 드라이브들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서지가 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이 전력기를 안 쓰는 진상 콘덴서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진상 콘덴서들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고주파랑 관계에 연관가 되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일반 콘덴서들은 60Hz나 50Hz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으면 이제 과열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의 전장 장비들이 소송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파형의 이런 트레지언트 과도 전압이라든지 예. 혹은 함몰. 전압이 이렇게 예. 왜곡이 되는 것들이 고저파를 의미하고, 이런 것들이 고저파가 심하면 진상 콘덴서가 배가 불룩불룩해지고 그렇죠. 터지는 네, 그런 그렇죠. 현상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입력 전류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는 부분은, 왜 이게 어차피 전류 파형이 전압보다 늦기 때문에 이런 왜곡이 생길 때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이 전류가 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 요 위상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뭐 콘덴서를 달거나 이런 식으로 인버터에는 이제 콘덴서를 달면 안 되고요. 예, 굳이 단다고 하면 리액터를 달아야 됩니다. 리액터를 달아서 예. 리액터를 달아서 이 위쪽을 예, 평화를 시켜줘 평화를 버린 거죠. 시켜주는. 예. 예. 그럼 사장님이 이 전력 분석기를 사용해서 네. 보통 어떠한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그 프로세스로 측정을 하시나요? 지금 여기 1차 쪽 진단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실제로 인버터 적용 전에 그쪽 전기 품질이 어떤지를 측정하는 게 가장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를 달았을 때도 뭐 주변에 다른 장치들이 오동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버터가 이유 없이 소송이 된다거나 그런 거를 분석할 때 필요로 한데, 그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게 이 입력 전압이 몇 볼트인지, 그 다음에 전압 불평형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부하의 전류 언밸런스가 얼마나 있는지, 요걸 지금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평형이 안 맞게 되면 그거는 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가 인버터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장비가 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안 맞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기기에 손상을 오게 됩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먼저 이 전압과 전류의 레벨을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파형으로 넘어가시겠네요. 그렇죠. 파형으로 넘어가서 전압, 각 상위의 전압의 어떤 네. 파형, 그 다음에 전류의 파형을 한번 보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L1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 네, 예. 차도 보시고, 네. 파형의 어떤 전류를 보시고, L2, 네. L3 보시고, 네, 상관 다 보죠. 예, 그런데 네. 여기에 토끼풀 같이 생긴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리액터를 다신다고 하잖아요. 네, 예. 리액터를 다셔서 이게 고조파 성분을 좀 줄여주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네요. 예.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요걸로 보시기가 힘들어서 보통 어떻게? 그렇죠. 이제 이거로 이제 기본적인 걸 보고 나서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스코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스코프를 보면은 이제 아까 했듯이 트리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파형은 기본적인 파형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트리거를 하다 보면은 이 왜곡된 전압이라든지 아니면 서지 전압 같은 걸 다 일일이 잴 수가 있고,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면 뭐 크게 문제가 없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제 스펙인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전력 분석기도 파형이 나오고 스코프도 파형이 나오지만, 네, 스코프는 전력 분석기에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싱글샷으로 해서 서지 튀는 것을 네. 잡는다던가, 예. 그리고 내가 파형을 줌을 한다던가 줌아웃을 한다던가, 예. 그다음 레코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스코프도 갖고 계시고 전력 분석기도 쓰고 계시고 그렇게 되시나요? 당연히 있어야죠. 아니, 네. 저희의 지금 고객이십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예. 그게 이제 이렇게 파형을 쭉 누리다 보면은 예, 홀드오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하고, 아까 보이지 않았던 예, 이런 전압에 대한 왜곡이라든지 네, 전류 파형에 대한 이런 서지라든지 고주파들이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PLC 통신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주변 기기에 오동작을 줄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노이즈가 타지 않는 그런 장비들은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혹시 주변에 그런 장비가 있을 때는 이런 거를 필터링 해주기 위한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서지 필터나 마이크로 서지 필터나 사인웨이브 필터나 액티브 필터나 여러 가지 장비들을 추가로 부착을 해서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게 전류의 토끼풀 같은 부분이고, 그렇죠. 이게 전압 부분인데 여기에 노이즈들이 많이 끼면, 그렇죠. 말씀하셨던 필터 같은 것들을 달아서 네네. 이 부분들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이런 네.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로는 이 전력 분석기로는 안 나타나는 부분들을 스코프를 써갖고 이렇게 지금 마이크로 나노세크인가요?
마이크로 세컨드, 400 마이크로 예, 세컨드. 마이크로 세컨드. 이걸 더 느리게 되면 이 실제적으로 선으로 보이지만 예. 이 선 안에는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그런 파형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을 제거함으로써 노이즈라든지 그다 여러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줌을 당겨서 무빙을 해서 보면 된다는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이제 튀는 부분들. 네, 예. 전류가 튀었을 때 전압이 하강되는, 같이 튀죠. 예, 예. 하강되는 그런 부분을 네.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전압이 적어지면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예, 예, 예. 항시 같이 따라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측정을 할 때는 상을 맞춰갖고 같은 상을 측정을 해야 이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는 U상을 재고 있는데 이 W상을 재게 되면 전혀 분석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프를 걸을 때는 필히 전압과 전류를 3상을 같이 재는 이유 보는 게 제일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제 뭐 퍼채널 짜리가 좋긴 한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러게 안 된다고 해도 항시 측정을 할 때는 같은 상을 재줘야 이거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사장님 혹시 모터에 불입 전류 같은 건 측정하실 일이 많지는 않으신가요? 인버터를 사용할 때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왜냐면 얘가 소프트 스타트 기능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예. 상용전을 썼는데 운전 중에 인버터도 마찬가지지만은 출력을 또 다시 돌고 있는데 기동할 때 그때는 이제 엄청난 전류가 흐르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너무 무리하게 되면 인버터도 수송되고 모터도 탈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필요가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돌입 전류 같은 건 맥시멈 얼마까지 올라갔고, 네네. 그게 정상으로 돌아갈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 정도 네. 됩니까? 그게 보통 한 7초 정도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나요? 상용 쓸 때 Y델타 회로가 보통 시간이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용량이 이제 뭐 한 200마력 이렇게 되는 건 좀 더 길어지지만 보통 10초 이내에 거기다 10초 맞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플로크사에서 지금 레코더 모드가 있는데요. 잠깐 좀 한번 보여드린다면, 예, 잠깐 한번 속도를 줄였다가, 예, 껐다가 한번 켜보시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켜주세요. 그냥 바로 켜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제가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이제 플로크사의 이 리플레이 모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들이 얘가 1200dB 연속 저장할 수 있는 모드가 있기 때문에 인러시가 들어와도 구동하는 것처럼 스톱해서 보거나 플레이해서 보거나 스탑해서 보거나 이런 것처럼 순간적으로 얘가 1200dB이기 때문에 디비전당 20ms를 놔도 약 24초 동안 연속적으로 저장할 네. 수 있는 그런 모드가 있어서 네. 이게 모터 하시는 분이나 인버터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효과적이신 것 같아서. 이게 있으면 현장에서 시운전 할 때 예. 아마 시운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네요. 예. 예, 사장님 지금 요 신호는 현재 인버터나 모터를 구동하기 전에 이쪽으로 인입부 쪽으로 들어가는 전압을 찍은 것 같은데 아주 네. 이쁘네요. 사인웨이브가 아주 깨끗하게 잘 그렇죠. 나오네요. 뭐 모든 공장 이렇게만 나오면 최상이죠. 예.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 지금 그 전력 분석기로 잰 3상 전압하고 스코프상에 나타나는 전압하고 지금 거의 동일하거든요. 네. 예, 항시 이렇게 나오면 이 실제 이 사인 파형 전압 자체에 왜곡이 없이 정상적으로 잘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부하를 걸고 돌리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 사장님 현재는 사인웨이브로 깨끗하게 나오지만 네. 이제 인버터나 모터를 돌리게 되면 얘가 발생되는 어떤 노이즈 때문에 얘도 찌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노이즈보다는 여기 이제 시험 설비이다 보니까 예. 부하량이 많으면 모든 공장은 다 똑같은 메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부하를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예, 예. 파형의 왜곡이 생깁니다. 아.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돌려보면은 예. 보시면은 이렇게 파형이 사인 웨이브에서 아래 위로 좀 깎여 나오고 예, 예. 여기 소어지가 튀어서 나오는 예.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실제로 모든 공장을 가서 재면은 파형이 아까 같은 사인 파형은 무브할 때는 나오지만 실제로 기계를 돌리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파형이 찌그러집니다. 왜곡이 생깁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주변 기기들이 뭐 더 똑같은 조건에서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쉽게 망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무브할 때는 420V 정도가 나왔었는데 네. 실제로 부하가 걸리면 모든 공장도 전압이 이렇게 그 부하가 걸린 양만큼 전압 드롭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파형이 일그러진 것만큼 아까 거의 420V에서 한 6V 정도 드롭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부분들이 파형이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거로 이제 찌그러지는 거죠. 예. 예. 지금 저희가 이번에 플루크 전력 분석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가 PWM 신호를 측정했을 때 전압의 어떤 레벨의 변동 없이 측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네. 일반 멀티미터나 트루RMS 멀티미터로 측정하면 이런 PWM 전압이 어떻게 많이 틀어지게 되나요?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뭐 이 주파수와 관계없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요 부분이 인버터 출력 전압을 잰 건데 예. 일반 그 포켓용 그 타사 계측기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예. 그런 걸 재면 인버터 출력 전압이 무조건 350V 이상이 나온다. 예, 지금 주권에서도. 예. 그게 이제 필터 기능이 없다 보니까 예. 이 서버 지정 여기 위에 보면 이 파형에서 예. 예. 이 튀는 부분까지 읽다 보니까 예. 실제 전압보다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스위칭 주파수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보고 인버터 불량이라든지 기타 그것 때문에 못다 탄다라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스코프에서 이렇게 전압까지 나오고 파형이 보여지면 설명하기가 가장 쉽고 그리고 이렇게 파형 튀는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라고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파수가 나오면 현재 속도 제어나 이런 거 할 때 어느 정도의 주파수인지 동시에 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이전까지는 전류 프로브를 재면은 이 출력 주파수는 잘 안 읽혀졌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요거 보니까 이제 PWM 필터 기능이 있어갖고 실제로 지금 인버터에 41Hz 운전을 하고 있는데 40.8Hz 운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뭐 오차 없이 정확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요것만 갖고도 지금 인버터 상태를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명드리기가 편하죠. 예. 네. 지금 현재 스코프를 가지고 어떤 인버터의 상태라든지 들어오는 노이즈라든지 혹은 네.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이 이 인버터를 스코프를 가지고 어떤 분석을 하거나 진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분들의 경험, 뭐 이런 어떤 그런 걸까요?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한 20여 년 동안의 경험을 살려보신다면 어떠신가요? 일단은 대부분이 이제 이런 스코프나 전력 분석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고장이 나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메인터넌스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분들의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걸 많이 쓰시는데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된 다음에 계측기를 사용하거든요. 뭐 사람도 건강한데 병원 갈 일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분석기를 계측기를 가져가는데 문제는 아까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프로브를 다 걸었지만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건지 그 다음에 왜 사용하는지를 알고 내가 정확히 어느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지 먼저 알 다음에 그 파형이 나오면 이 파형을 보고 이게 정상인지 아닌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자꾸 다뤄보고 현장에다 자꾸 접해보고 해야만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계측기를 사서 하다 보면은 이제 기준 아까 이 전압만 들어갔을 때 파형하고 지금 상황에 이 쌓인 입력 전압 파형하고의 틀린 점을 좀 눈으로도 금방 식별이 가능하듯이 이런 걸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미국 본사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어떤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측정기로 측정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주기적으로 측정을 해서 발생하기 전에 그걸 찾아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요. 가장 좋죠. 그렇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비용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일단은 그렇게 미리 계측기를 걸어 놓을 수 있으면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전에 그걸 지금 상황처럼 저희가 지금 이 파형을 보는 것처럼 이 상황이면 뭐를 조치를 취하겠다는 걸 지금 볼 수도 있지만은 네. 그렇게 해놓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얘가 안정적으로 가는 걸 보고 있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뭔가 좀 안 좋은 게 다시 튀었다, 뭐 이상한 파형이 생겼다 이랬을 때는 그거를 보고 왜 그게 발생됐는지 그 시점에서 뭐가 일어났었는지 분석을 해서 사전 조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후에도 이 계측기를 보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를 알 수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런 대책을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계측기를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진단하고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네네. 그 선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좀 노이즈들이 해결되는지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본다면 네, 문제들을 발생하는 빈도수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화학 공장이나 이렇게 중요 병원 같은데 이런데 실중에 이제 중환자 이제 모든 계측기 걸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장비들도 중요 설비들은 사실은 다 국가산업도 잘 아시겠지만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놓으면 그 이상 됐을 때 A 알람 신호를 갖고 장비에 미리 사전 체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를 미리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면 그만큼 더 라인이 정지되거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도 상당히 도움이 되죠. 예,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시험 장비들이나 대치기를 걸어볼 수 있게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좋은 도움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아까 강우현 사장님과 같이 몇몇 장비들을 시연했던 남궁봉수입니다. 바로 전 시간에는 강우현 사장님께서 현장에서 인버터와 모터를 사용해서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휴대용 오실로스코프의 장점들과, 그리고 그것이 인버터에서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제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두 가지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그림은 제가 스코프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그림을 나타낸 건데요. 오실로스코프는 일반적인 연구소에서 쓰는 벤치 타입 오실로스코프가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오실로스코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는 오프로드 자동차와 같이 아주 험악한 길, 여러 가지 측정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일반 벤치 타입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높은 밴드위스나 샘플링 레이트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강호현 사장님이 가지고 측정했던 장비는 스코프 메타라고 해서 현장용 스코프로서 다양한 기능과 그리고 튼튼함을 자랑하는 장비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그리고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 장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습도라든지 충격이라든지 그리고 높은 전압이라든지 열악한 환경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환경 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스코프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휴대성도 좋아야 하고 다양한 측정 전압이 가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지나 습기 등의 환경에 강한 장비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충격에도 역시 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측정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것들이 가능한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용 스코프는 다양한 측정 전압이 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전압에서부터 높은 전압까지 측정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압기를 통해서 변압기 2차 측으로 공급된 전원은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들로 공급이 되는데요. 인버터를 통해서 나오는 모터에 공급되는 전압은 300V 이상에서부터 많게는 600V까지도 많은 전압들이 공급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벤치 타입 스코프 같은 경우에 300V만 넘어도 100대 1 프로브를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스코프 메타는 기본적으로 2mV 디비전부터 레졸루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10대 1 프로브를 쓰게 되면 20mV per 디비전이 가능하겠죠. 20mV per 디비전부터 1000V RMS까지 측정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100대 1 프로브를 쓰실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제공된 10대 1 프로브를 써서 1000V까지 측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나 별도의 프로브를 들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6kV 피크 투 피크까지 안전하게 우리 전기적인 어떤 쇼크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그림, 두 가지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316V를 측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의 그림은 지금 A 채널이 디비전당 2mV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디비전당 2mV가 가능한 거는 1대1 프로브를 썼을 때 가능한데요. 10대1 프로브를 썼을 때도 20mV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전압부터 측정할 수 있고요. 300V가 넘는 600V까지 1000V까지 측정해도 그 10대 1 프로브를 쓰셔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들고 다니실 때 별도의 프로브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장용 스코프로서 또 한 가지의 장점이 열악한 현장에서도 저희 스코프 메타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이죠. 먼지와 오염물질, 그리고 습도나 물방울들입니다. 저희 스코프 메타는 IP51, IC60529에 따른 IP51 장비입니다. IP51의 의미는 IP 다음에 붙는 첫 번째 5가 먼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먼지의 등급은 6등급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5까지 습득한 장비로서 웬만한 오염물질이라든지 먼지는 저희 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숫자 1은 그 습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IP0, 그러니까 X0이면 습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프로텍트가 불가능한 장비인데, 이와 같은 장비들 대부분의 스코프는 제로입니다. 하지만 저희 장비는 1로서 물방울이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 장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물기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높은 습도에서도 저희 장비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몇몇 고객들은 이것보다 더 높은 등급을 원하시고 있지만 저희 장비가 프로브를 써야 되고 USB를 써야 되고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IP51을 만족하고 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스코프에서는 가장 높은 그룹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충격에 아주 강한 장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플루크는 러기드한 장비로 이름이 나 있는데요. 일반 멀티메타는 2m에서 떨어져도 괜찮은 장비이고요. 플루크 282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6m 드롭에서도 가능한 장비입니다. 물론 스코프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지는 않지만 충격에 강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위에 고무로 쌓여져 있어서 웬만한 충격에는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장비이기 때문에 현장에 들고 다니셨을 때 뭐 어떤 기기에 부딪히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장비에 손상이 없는 훌륭한 장비입니다. 다음엔 어떤 기능일까요? 자,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인버터 출력단을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바로 PWM 신호인데요. 우리가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PWM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글리치를 온 시켜가지고 좀 두껍게 나와 있긴 한데요. 이 위에 보면 190V, 144V 이렇게 두 가지 전압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190V에는 위에 RMS라는 글씨가 써 있고요. 그 옆에 144V에는 PWM이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다음 화면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이것은 저희가 144V를 측정했을 때 일반 멀티메타로 몇 볼트가 나오는지를 좀 보여준 장면입니다. 제가 한 6가지의 멀티메타 종류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전압들이 나오죠. 많게는 240V까지 나오고요. 적게는 190V까지도 나오는 모습인데요. 그럼 멀티메타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멀티메타는 정확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144V와 190V 혹은 그거보다 높은 전압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스위칭 주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본 주파수의 전압을 측정해야 하지만 일반 멀티메타는 전반적으로 스위칭 주파수 때문에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까지 측정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모두 다 옳은 값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모드는 기본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모드가 가능한가입니다.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스코프 메타는 RMS로도 표시가 가능하고요. PWM 신호로 기본 전압은 얼마인가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파수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VVF 변환, 그러니까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로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에는 PWM 전압은 얼마인지 주파수는 얼마인지를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스코프 메타는 이게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버터의 출력을 직접 찍으셔서 PWM 전압이나 주파수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스코프 메타의 장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토매틱 캡처와 리플레이 모드인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한쪽 그림에는 원통이 나와 있고 이렇게 파형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설명드리고자 하냐면 딥 메모리를 이용해서 연속적으로 1200 디비전 연속 저장이 가능하다는 걸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ms 디비전으로 놓고 이 레코더 기능을 쓴다면 1200 디비전, 다시 말해서 24초 동안 연속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설명으로 드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직접 제가 스코프 메탈을 이용해서 스코프 레코더가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측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이 데모 보드는요, AC 전원이 인가가 돼서 질시로 바꿔주고 인버터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하는 장비인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5턴 코일을 이용해서 일반 전류보다 5배 높은 값이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스코프 메타는 크게 스코프 모드와 메타 모드와 레코더 모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코더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더 모드를 누르면 트렌드 플롯과 스코프 레코더 두 가지 모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기능은 일반적인 레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RMS 값이 연속적으로 뚝뚝뚝뚝 저장될 수 있는 모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설명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스코프 레코더는 연속적으로 1200 디비전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제가 한번 여기 모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 레코더로 가서 지금 제가 옵션을 이용해서 글리치를 오프를 시키고 연속 저장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꿔놓고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레코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 난 다음에 ON을 시키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시면 20mm라는 숫자가 있고 토탈 24S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디비전당 20ms로 놨을 때 연속적으로 24초가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데모 보드를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전류가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탑을 누르고요.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뷰 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어를 누르면 제가 스타트 했을 때 점과 연속적으로 저장됐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죠. 전류량이 점점 늘어나서 피크치로 갔다가 점점 주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변했는지 자세한 모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누르고 제가 1대1로 누르고 난 다음에 무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무빙되면 24초 동안 변화했던 내용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보이죠. 옆쪽 처음에 기동을 안 하다가 여기 이제 기동된 점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전류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전류가 들어가서 안정화가 됐네요. 이처럼 스코프 메타는 연속적으로 1200 디비전을 저장할 수 있는 모드로 내가 장시간 동안 파형을 저장하고 싶을 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200 디비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레코딩 시간을 계산하셔서 디비전 시간을 맞춰주신다면 원하는 시간만큼 레코딩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되는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렌드 플롯 기능입니다. 이 트렌드 플롯 기능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레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차트 레코더라는 게 있었죠. 종이로 되어 있는 레코더가 있는데 저희가 그 레코더를 연관으로 하면 220V, 220V, 220V 계속적으로 저장하다가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져서 되면 190V까지 떨어지면 190V 떨어져서 쭉쭉쭉쭉쭉쭉 RMS 값이 저장이 되는데요.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캡처한 그림입니다. 이게 약 16일 동안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압이 어떻게 변했는지, 인풋 전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입력 전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장시간 저장하고 싶다면 내가 옆에 있을 필요 없이 스코프로 그 측정하고자 하는 부분을 연결하시고 레코더 모드에 놓고 식사를 하고 가신다던가 그 다음날 오셔서 전압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지 보시기를 원하신다면 트렌드 플롯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파형을 저장하고 싶으실 때는 아까 보셨던 스코프 레코더로 저장하셔서 1200 디비전 저장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빠른 샘플링이 아니라 전압의 레벨의 변동량 정도를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드에 놓고 측정을 하신다면 16일 이상의 연속적인 저장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기능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인풋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이솔레이션 인풋은 무엇이냐면 A 채널과 B 채널이 정기적으로 완벽히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버터를 측정할 때 강호연 사장님께서 측정하신 것처럼 전압도 측정하고 전류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스코프라 함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전압의 변동량을 보는 장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이고 전류를 측정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류를 측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커런트 프로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커런트 프로브는 무엇이냐면 전류를 측정해서 그것을 전압으로 아웃풋하는 장비입니다. 아주 낮은 전압으로 아웃풋을 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380V를 측정하면서 B채널은 전류를 측정할 때 들어오는 전압의 레벨은 1V 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쪽 채널은 높은 전압을 측정하고 한쪽 채널은 전류를 측정하지만 낮은 전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두 개의 간섭이 일어나게 된다면 높은 전압 때문에 낮은 전압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코프 메타는 두 채널 혹은 네 채널이 완벽하게 정기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간섭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 바로 이 부분이죠. A 채널은 전압을 측정하고 있고요. B 채널은 전류를 측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낮은 전압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A 채널 전압이 들어오고 있고 B 채널은 전류를 측정하고 있어서 매스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가 와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트를 측정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바로 아이솔레이션 인풋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채널 모두 인풋이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 쉬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런트 프로브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사양이 있으시다면 커런트 프로브는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하고자 하는 기능은 FFT, 다시 말해서 패스트 필요의 변화 기능입니다. 보통 전자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들을 많이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 쪽에서도 많이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에서는 글쎄요, 이게 가끔가다 사용되긴 하지만 자주 사용되는 기능은 아니죠. 그런데 FFT 기능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버터 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버터 출력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시죠? DC를 스위칭 주파수를 이용해서 AC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전압은 몇 볼트이다 라는 것을 알길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본 전압이 몇 헤르츠인지 FFT 모드로 보실 수도 있고요. 스위칭 주파수가 몇 헤르츠인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칭 주파수의 레벨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FFT 모드로 그거 모두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압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Y축을 주파수로 놓고 기본 전압이 주파수가 얼마큼이고 레벨이 얼마인지, 스위칭 주파수의 주파수가 얼마이고 레벨이 얼마인지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훌륭한 기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보신다면 스위칭 주파수의 주파수 대역이 제대로 나와 있는지, 레벨은 같은 건지, 내가 원하는 레벨인지 측정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딥 메모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장비가 벤치 타입, 그러니까 현장용이 아닌 그 연구소라든지 랩실에서 사용하는 스코프처럼 아주 깊은 딥 메모리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현장에서 쓰기에는 충분한 메모리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화면에 만 번의 샘플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줌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은 저희가 어떤 비디오 신호를 좀 측정한 건데요. 이 부분을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만 줌을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배, 4배, 8배, 16배, 32배까지 줌을 가능하고요. 줌을 하셔도 이렇게 어라이징이 안 되는 부분까지, 안 생기는 부분까지 줌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스코프 메타를 세트로 구매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세트가 아닌 단품이 있고요. 세트가 있는데요. 세트를 구매하시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도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신다면 이 밑에 디스크리션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한글로도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림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엑셀, CSV 파일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림 파일로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파일들을 찾아서 저장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형식대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림은 이 부분은 USB 포트입니다. 이 USB 포트를 이용해서 무엇이 가능합니까? 현장에서 USB 메모리를 이쪽에다 끼우시면 됩니다. USB 메모리 용량에 따라서 그림을 500장이 되던 1000장이 되던 2000장이 되던 연속적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어떤 현상을 찍고 난 다음에 그림 파일로 저장하셔서 그리고 사무실로 갖고 와서 이 USB 메모리를 이용한 저장되어 있는 그림들을 다운받으셔서 그림 파일을 붙여 넣으셔서 한글 파일이라든지 엑셀이나 워드에 붙여 넣으셔서 보고서로 만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도 아주 크게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휴대성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현장에 벤치 타입을 가지고 가셔서 220V AC 전원 단자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스코프메타는 배터리를 이용해서 장시간 측정이 가능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까지 가능합니까? 6시간 이상 측정이 가능한 고급 모델도 있고요. 그리고 저가 모델도 3시간 이상 측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완충을 하고 7시간 이상 6시간에서 7시간까지 혹은 3시간에서 4시까지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배터리의 완충으로 현장에서 반나절 이상의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별도의 장비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고 무게를 가지고 들고 다닐 때 아주 무거운 어떤 가방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유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우 위험한 환경에서 일들을 합니다. 인버터 출력이라든지 수배 전반이라든지 모터의 측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측정을 쉽게 하고 간단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훌륭한 장비 스코프메타를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데모를 요청하시거나 혹은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문의하셔서 이 장비가 과연 좋으신지 한번 소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고요. 끝까지 저희 세미나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